한국, 개발도상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CNN 환경부 기자 데렉 아담스는 동료들의 비웃음에 익숙했습니다. 25년간 세계 각국의 환경재해와 도시 문제를 취재해온 그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LA 하천 복원 실패, 런던 템스강 정화 포기, 파리 센강 오염 심화. 선진국들조차 손을 든 도시 하천 살리기에서 한국이 뭔가 특별한 성과를 냈다는 제보는 그저 과장된 홍보로만 들렸습니다. 아시아 소국이 서구 선진국들이 실패한 걸 해냈다고? 말이 되나?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데렉이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25년 베테랑 기자가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간 세계 각국의 환경 문제를 취재해온 데렉 아담스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뉴욕 본사 사무실에서 런던 템스강 오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보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시청 국제교류 담당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40년 넘게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천을 완전히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등 서구 선진국들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실패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하천 복원 사업은 20년간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런던의 경우도 예산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장은 알고 있었지만 도시계획이나 환경 분야에서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당관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 3년 만에 이루어진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원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니 정말 같은 장소인지 의심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복원 과정에서 겪었다는 엄청난 반대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8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격렬한 시위,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 문제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더욱이 완공 후 나타난 변화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상권이 되살아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25년간의 기자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저를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집장에게 출장을 요청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느냐며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박태원 과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40년간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여있던 청계천을 단 3년 만에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20년간 진행되다가 결국 포기된 것을 직접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과장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청계천 일대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천 위에는 거대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판잣집과 허름한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천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여 있어서 물인지 하수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이 서울의 정중앙, 그야말로 도심 한복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으로 치면 맨해튼 중심가에 이런 슬럼가가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박 과장은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위를 지나던 고가도로는 하루에 1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서울의 핵심 교통로였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은 서울 교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계천 주변에는 2만여 개의 상점과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는데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의지와 자금을 구했던 것일까요? 박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모든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에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청계천 청계광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서 본 낡은 사진 속 그 처참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소리가 도심의 소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고 하천 양옆으로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이 인공적인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박 과장의 안내로 하천을 따라 걸어가면서 만난 한 어르신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최영수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이곳을 산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생생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이 근처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청계천은 온갖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와 악취가 심해서 근처를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었고 모기와 파리가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하천을 덮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냄나는 시궁창을 덮어버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덮개를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린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 자신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멀쩡한 도로를 없애서 교통만 복잡하게 만들고 또다시 냄나는 시궁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물의 깨끗함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온 깨끗한 물이 순환 시스템을 통해 계속 흘러가면서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는커녕 오히려 공기가 더 상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은 저를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청계천의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청계천의 비극적인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청계천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젖줄 역할을 해온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 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던 아름다운 하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공장 건설과 도시 개발로 인해 각종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청계천 주변의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완전히 슬럼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윤석호 부장이 보여준 1960년대 자료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청계천 양옆으로 판잣집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하천에는 온갖 생활 쓰레기와 분뇨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악취와 전염병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청계천을 덮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냄나는 시궁창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40년간 지속되면서 청계천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갔습니다. 윤 부장이 털어놓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복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8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괜히 멀쩡한 도로를 없애서 교통대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는 동대문 시장을 비롯해 2만여 개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장사가 안 될 것이 뻔했고 복원 후에도 임대료가 오를 것을 걱정했습니다. 언론들도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전문가들은 더욱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도시화가 완성된 대도시, 한복판에서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반대와 회의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에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 한기찬 씨를 만나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8세인 한 씨는 당시 기술팀장으로 일했던 분으로 복원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산증인이었습니다. 한 씨가 보여준 당시 회의록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하천. 전문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는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유명한 하천 복원 전문가는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청계천 바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개의 지하상가와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자칫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술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맑은 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수와 빗물을 어떻게 분리해서 처리할 것인가, 홍수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기술진들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규모의 도시 하천 복원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한강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와 순환시키는 시스템, 지하철과 건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법, 홍수에 대비한 배수 시설 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공무원, 기술자, 건설업체 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복원을 마쳤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기찬 씨가 들려준 복원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정말 아슬아슬한 것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이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공사 시작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청계천 바로 아래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진동이 감지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지하철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하철 사고라도 났다면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고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김호진 씨와 함께 지하 구조물을 직접 살펴보면서 저는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위해 지상의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들의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특수공법을 개발해서 지하철 터널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복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반발도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청계천 주변 상권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던 가게가 10만 원도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이 매일같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때로는 공사 현장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면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하 구조물들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안전을 위한 추가 공사들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니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론들도 예산 낭비라며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청계천이 되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진 씨는 완공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표정을 보니 청계천 복원의 이야기에는 아직 더 많은 굴곡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계천이 완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변화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김호진 씨가 말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긍정적인 변화들이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주변 상권의 부활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그토록 반대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청계천 복원을 적극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매출이 복원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계천변에 새로 생긴 카페와 식당들은 연일 북적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주말이면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는 가족들과 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매일 청계천을 산책한다는 회계사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74세인 이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이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무실에만 있거나 멀리 공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앞 청계천에서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적인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청계천 주변 지역의 기온이 여름철에 2도 정도 낮아졌고 공기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도시열섬 현상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청계천이 서울 시내 바람길 역할을 하면서 대기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청계천변 카페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도쿄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독일에서 온 건축가는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하천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확실히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어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여서 오히려 과장된 홍보로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수집한 자료들은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원 전후의 항공사진 비교, 각종 통계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청계천 기적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편집 작업을 거쳐 완성된 60분짜리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 청계천이 마침내 방영되었습니다. 평소 환경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5% 정도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려 1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간대 방송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송 후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의 청계천을 직접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사에서는 청계천 관광 상품을 문의해 오기도 했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는 청계천 사례를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며 자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교수들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연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청계천 복원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20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로스앤젤레스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파리시청에서는 센강 복원 프로젝트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방송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청계천을 직접 보고 나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배웠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원 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완성도 높아진 청계천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초기의 인위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도심 하천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한국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답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